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질 스피커 정치 신세계 진행을 맡고 있는 김남은입니다. 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동아시아 따봉연구소 소장 윤갑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뉴스,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소장님? 첫 번째로 소개드릴 건 지방선거 여론조사입니다. 네. 아직 뭐 지방선거 전이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살짝 감을 잡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청신호입니다. 청신호. 지금 나온 조사들은 괜찮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차와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이 되면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골치 전망이 아프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임기 초년차의 선거는 대체로 정권 심판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유권자들 의식을 좀 들여다보면은 적폐 심판이다. 네. 다음 지선도. 사실 지선은 정치적인 성격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선은 항상 정치 이슈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다행히도. 네, 대한민국 지방선거 역사상 정치 이슈와 관련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 뭐냐? 적폐 심판이다. 적폐 심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가장 관심 지역 여기를 이겨야 승리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PK입니다. PK.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PK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왜 특히 그러냐? 홍준표는 TK는 굳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K를 먹으면 선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를 좌절시켜주기 위해서는 PK를 우리가 다 먹어야겠죠? 다 먹어야겠죠. 지금 상황 봐서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호. 네. PK라고 하는데 부산, 경남, 울산, 불경. 불경. 3개 광역입니다. 네, 그렇죠. 뭐 날아가고 나면은 지도가 아주 그냥 보기 좋아지죠. 시도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죠. 네. 보고 싶다. 벌써 상상이 됩니다. 자, 29일에 매일경제에서 의뢰하고 매트릭스가 조사한 결과를 좀 간단하게 리뷰해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울조사. 네. 서울은 박원순이 유승민하고 북권 황교안하고 북권 안철수하고 북권 그냥 다 이깁니다. 숫자를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과반에 가깝거나 과반을 넘겨서 이깁니다. 근데 유승민이 제일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유승민이 가장 지지율이 높은. 그리고 황교안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사실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황교안이 제일 낮게 나오고요. 예. 안철수는 뭐 완전히 캐 발립니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발립니다. 훌륭한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유승민, 지금 여기 여론조사 상대방을 유승민, 황교안, 안철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하면 네. 야당에 3명 나와요. 야당이에요? 누구 나올까요? 자당, 바당, 국당.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안 되는 선거일 때는 그냥 다 나온다. 네. 그렇죠. 후보 입장에서는 투표 용지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게 차기를 위한 최고의 선거 운동이잖아요. 게다가 서울시장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당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후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는 당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선거에서. 근데 바당, 국바당 합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합당해서 두 당이 한 당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당을 하든 뭐 탈당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나눠진 두 당도 당연히 후보를 출마할 거고 자당도 뭐 황교안 뭐 불출마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장 선거 안 내보낼까요? 누구라도 내보냅니다. 그럼 야 3당 후보 난립이 매우 유력합니다. 네. 박원순 3선 도전의 의미는 우리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좋은 소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우리 여당이 좀 불필요하게 분열되고 막 싸우고 네. 사실 모든 경선은 솔직히 상처가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경선이 물론 있겠지만 크게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 현역 의원들이 흔들릴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이것도 청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축 하나가 굳건히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어떤 기둥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네. 움직일 의지가 안 생기는 거죠, 사실. 너무 강자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남경필 구도가 역시 더블 스코어로 나옵니다. 이재명 55.7%, 남경필 23.3%. 네. 이것도 이재명이 사실은 어쨌든 성남시장인데 네.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는 게 이 정도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나와주면은 다른 도전자들이 조금 부담을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네. 뭐 이게 남경필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도지사에서 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재명이 확실히 선점하고 간다. 네. 그냥 우리 경기도지사 선거는요,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결국 그냥 당선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저기 MBN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55.7%, 남경필 23.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두 개인데, 첫째로 그 이재명의 무게감이 남경필을 몇 배로 뛰어넘었다. 그렇죠. 예. 이 이재명의 무게감일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무게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후보 1후보로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남경필로서는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나면 지금 자기도 이런 표를 계속 받아볼 거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네. 그러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타겟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타겟책이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팝콘 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런데 이 선거 구도가 다 양자 대결로 뽑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은 야당은 분열됩니다. 네. 그건 아주 확실하다. 야당 분열인데 그 야당이 지금 현재 남경필로서는 어떻게든 타겟책을 만들어 보려고 야권 통합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야권 통합이 그 지금 현재에서는 국바당 통합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서도 남경필 입장에서는 국바당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가 바당이니까 네. 자바당 통합인 거예요. 네, 그렇죠. 자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남경필로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거를 오히려 홍준표 자당 대표가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카드를. 그렇죠. 너 만약에 이쪽으로 안 넘어오면 우리 그냥 쏜다. 후보 낸다. 네. 너를 떨어뜨리려고 우리가 후보를 내겠다. 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 다 잘한다 새끼들아 라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스코어가 유지가 된다면요. 네. 저쪽도 단일화할 그 사회적 압력이랄까? 네. 지지자로부터 압력이 안 받기 때문에 아, 이런 선거는 정말 마음 편하게. 자, 문제는 우리가 투표장에 얼마큼 보내느냐의 문제인데 네. 투표장에 보낼 의욕도 우리 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우리 게시판 들어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몇 달 전부터 우리 다음 선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찍어야 돼요? 이러는데 이분들아 세상에 아니 거의 8개월이 남았는데 선거 어떻게 저쪽 되냐고. 야당 진영은요. 투표 근육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예,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저쪽은. 네. 기초 체력 자체가 네. 날아갔죠. 그다음 부산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산시장은 지금 현재는 그 오거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인데 여권 후보냐 야권 후보냐 뭐 어쨌든 간에 무소속이거든요. 네. 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인 서병수 시장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역시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나오고 있다. 42.9%, 서병수 2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오고던 씨 외에 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호철 네,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바로 이제 국제신문에 네. 예, 조사를 가봐야 되겠는데요.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조사에서 역시 양자구도입니다. 오거돈과 서병수를 붙었을 때 더 큰 차이로 나옵니다. 오거돈이 55.9%, 서병수가 27.5%. 네. 살벌하죠. 부산은 확실히 우리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오거돈이 아까 무소속이라고는 말했지만 어쨌든 간에 범여권 후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뜨거운 뉴스가 또 하나 떴죠. 네, 방금 전격 오거돈 복당 신청서를 접수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복당을 하면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고 뭐 우리 편으로 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으니까 아마 네. 뭐 받아줄 것 같습니다. 예, 마다할 이유는 없죠. 예. 그리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52.9%, 서병수 시장 28.5% 높죠. 네. 네. 그러니까 오거돈이나 김영춘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김영춘은 지금 뜨는 추세. 네. 오거돈은 살짝 가라앉는 추세였는데 사실은 그 지역 신문들을 보면은 오거돈이 우리 당으로 입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튕겼다고나 할까? 네.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니까. 그리고 오거돈 입장에서는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부산에서 민주당 마크 달고 나가면은 불리하다라는 경험칙이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 따라서 갑자기 이제 복당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추대론도 있었습니다. 계속 민주당이 나를 추대해라. 근데 좀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은 김영춘이 전에 한번 양보를 했어요. 민주당의 단일 후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오거돈이 아깝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패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오거돈과 김영춘의 선거다. 부산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뉴스거든요, 사실은. 네.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뜨거울 수밖에 없는 데고 자유당에서도 여기가 완전히 진짜 전력을 다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네. 요충지이고 이런데 이 후보가 여태까지는 오거돈이 무소속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다 민주당 쪽이라는 건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소속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무소속 후보 나온다고 해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느냐? 안 낼 수 없거든요. 집권 여당이. 저번에 한 번 안 냈었죠. 그렇죠. 저번에 한 번 안 냈었는데 이걸 또 하는 건 사실 그건 안 되죠. 안 네. 되죠. 유권자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씨가 만약 이번에 이제 복당 신청을 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당적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네. 이게 드디어 부산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적이 자기 득표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네. 이제는 오거돈 장관 들어왔다고 해서 오거돈 씨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뭐 양보가 나발이고 추대고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경선입니다. 경선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3자 구도로 봤습니다. 오거돈이 무소속으로 나오고 김영춘이 민주당으로 나오고 서병수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나왔을 때 조사인데 오거돈 26.7%, 김영춘 36.2%, 서병수 23%. 김영춘이 확실히 세게 나오죠. 네. 왜? 더 이상 부산에서 민주당 라떼로는 악재가 아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막 소름 돋아. 이 여론조사 때문에 오거돈 장관이 복당 네. 신청.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부산 지역에서 이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어떤 라벨이라는 게 적자 아니면 마이너스, 네. 뭐 손해 보는 장사 이런 느낌이었는데 당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이냐 적폐청산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전국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적폐청산이지. 뭐 저 문재인 대통령 이번 5월달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적폐청산 뭐 6개월 만에 다 끝나나? 아니잖아.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이견에 간다 그러는데 현재 야당 집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 심판론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특히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국제영화제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여기에 대한 지역 여론들의 어떤 그 심판론들이 있었거든요. 현직 지자체장에 대한 네. 이런 거다 보니까 그 부산 선거는 지금 현재가 나오면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이호철 얘기를 안 했는데 좀 서운하죠. 이호철, 삼철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호철도 그 서병수하고 1대1로 구도로 붙었을 때 넉넉하게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경선에서는 오거돈, 김영춘, 이호철이 붙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되고요.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송에서 누가 대세다라고 밀어주는 것 자체가 밀어주는 게 되니까 맞아요.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호철에도 충분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지지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 경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객관적, 공정적, 공정하게 네,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후보로 누구든 나오면은 죽도록 밀어준다. 피해 쉴드. 피해 쉴드. 누가 나와도 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업고 달릴 거예요. 자, 그러면 경남도지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경남도지사는 이제 김경수 의원이 지금 현재는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50.2%가 나와서 박완수 의원이죠. 네. 자유한국당의 34.6%를 오차 범위 밖으로 시원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재미있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여기다 넣은 조사가 자꾸 나와요. 박원순 안 나옵니다. 박원순 서울을 지킵니다. 네. 이런 조사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나와도 47.1%로 역시나 오차범위 바깥으로 확 이겨버리네요. 이게 서울에서 그동안 구력을 인정해줘서 그런 것인데 여기 김정숙 여사님도 한번 권순혁 박사님 좋은 대로. 네, 네. 저 그리고 김정숙 여사 경남도지사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김경수 의원이 어쨌든 한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다른 대체자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울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소장님. 울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송철호 변호사라는 분이 있나 봐요. 네. 이분이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현직 시장하고 양재 대결을 할 경우에 48.1%로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8% 정도 차이로 이기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죠.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전에서는 어쨌든 야당은 분열하니까 네. 그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선거 예상을 해봤는데 네. 간단하게 기쁘네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뭐 뉴스 신세계 아니면 UBC 인터뷰 또 정치 신세계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소장님? 네, 아랍에미리트 관련한 소식이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난 열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파상 공세를 벌여왔거든요. 네. 도대체 임종석 비서실장은 왜 아랍에미리트를 찾아갔을까? 뭔 잘못을 했길래 가서 싹싹 빌고 왔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상상력을 부풀렸고 청와대 기자들도 뭐 다 달라붙어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고 왔냐, 왜 예정이 없는 만남을 가졌느냐 등등 이상한 추문이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조종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MBC 뉴스를 통해서 임종석 실장이 뭐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러 갔다. 뭐 이런 그게 말도 안 되는 시발점이었죠. 억측성 보도를 내면서 확전이 됐죠. 아니 근데 한국당은 뭐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지랄이지 청와대 앞에서 가서 기자회견하지 국정조사까지 요구 있어요? 네? 그리고 의원 조사단을 파견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다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구린 건 저쪽인데 쟤들이 네. 왜 지랄일까? 난 진짜 미스테리였어요. 저도 미스테리였어요. 왜 저럴까? 그래 왜 내가 저럴까?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러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입을 딱 닫아 버렸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네들이 구린 게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맞습니다. 예상대로. 네, 자기 쪽 구린 게 나왔기 때문인데 한꺼번에 두 정권이 병신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꼼수를 부렸고요. 네. 그거를 저기 박근혜 정권이 가서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저기 원전 수주를 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명 계약을 맺었던 거죠. 네. 그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핵폐기물을 우리나라가 다 처리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저르니까 갑자기 입을 싹 다물기 시작했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저기 그 UAE 관련해서 이명박근혜가 자기 스타일대로 했어. 이명박은 이게 자기 후가시 잡으려고 네. 더하기 어떻게든 뭐 해먹으려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이명 계약을 여러 개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핵폐기물 반입이고. 근데 네. 핵폐기물 반입 이거는 아니 핵폐기물이라는 게 이 국제적으로 엄청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 핵폐기물을 갖다가 돌리면은 재처리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그렇죠. 있잖아요. 핵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나라 들고 온다 만다 이런 게 가능한가? 일단 이거부터 좀 의심스러운데 이명박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질렀을 거야. 네,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러고 뭐 원전이 진도 오래 걸리잖아. 네. 나 때 저기 들고 올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질러놨을 거야. 뒤쪽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질러놓은 것일 거고, 그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군대 파견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뭐 리베이트 관련 이야기도 있었고요. 리베이트 관련 얘기. 이런 거를 까보려고 박근혜 정부에서 깠는데 윤갑표 소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덮자. 예. 우리도 유탄 맞겠다. 네. 근데 그냥 덮는데 또 박근혜다워. 박근혜의 특징은 안 한다잖아.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묘미가 있죠. 그렇죠. 들어 누워. 그냥 왜 안 한다는 말도 없어. 그래서 이명박 때 이야기했던 각종 군사적인 원조, 뭐 협력 관계 네. 이런 걸 그냥 안 해. 그냥 네. 안 해. 박근혜 정권은 태생 자체가 이명박 정부가 했던 일들을 덮거나 유지하는데 정권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괜히 이명박근혜 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정권이야. 맞아. 이명박이 싸지를 넣어놓은 적폐들을 갖다가 그대로 끌어안고 네. 그냥 그야말로 적폐들을 완전 오물 덩어리로 만들어 놔버리는 게. 적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최순실이 뭐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아유, 그런 걸 알면 중국 가서 열병식을 한 다음에 열병식에서 사회를 받은 다음에 사드를 배치하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박근혜 입장에서 그냥 대접 잘해준다. 왜 그럴까? 기분 좋아. 역시 내가 귀여운 탓일까? 그러고 돌아온 거지. 나는 이쁘니까 뿌잉뿌잉. 이게 진짜 홍준표가 계속해서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의원 조사단을 그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이거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 참 겸손한 모습을 상처가 보여주고 있다. 깊을수록 숙이기도 하죠. 네. 좀 더 우리가 팩트를 체크한 뒤에 하기로 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네. 비음신들. 그거를 팩트를 확인한 뒤에 하는 거는 너무나 기본인 거 아닌가요, 진짜? 그럼 그동안은 팩트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안 하고 일단 지르고 봤다는 소리야. 안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MB,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자한당 세력까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아니면 휴민트가 다 박살이 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언론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언론의 태도. 예, 뭐 청와대 가가지고 춘추관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짜증 난다고. 근데 그럼 가열차게 질문을 해야지. 이명계약 내용이 뭔가요? 뭐 이런 것들 더 네. 파고들어야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하는 꼬라 특선을 봐서는 이제 얘들도 갑자기 같이 다 입을 다물지 않을까. 기자들도. 그러면서 최근에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회장과 뭐 임종수 실장 이전에 만났다. 그래서 기업의 민원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SK, 한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또 뭐 어쨌든 이미 싸질러 놓긴 했는데 이걸 그냥 쓱 빼긴 뭐하니까 뭔가 또 있겠지라고 살짝 발을 거쳐놓는 네. 그런 꼼수를 또 부리고 있죠. 자, 이게 뭐 지금 나온 것도 첫째로는 청와대 오피셜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네. 청와대 오피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종수 실장은 UAE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갔다. 이게 오피셜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된 3주체가 있습니다. 첫째,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는 끝까지 오피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이거에 대한 뭐 확인 안 해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익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이거니까. 그러고 이전에 뭐 아랍에미리트에 뭐가 있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론화 돼가지고 뭐 어쩌고 말이 나오고 나면 이거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습은 우리 정권이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아랍에미리트의 면도 있는 거고 그쪽에서와의 협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는 거고 이명박근혜 그렇죠. 정부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체는 언론입니다. MB 뭐 수사하러 간다고? 임종석 실장이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오만 추측 보도가 다 진짜 난무를 했죠. 그거에 대한 뭐 소스가 있네 마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스 아예 없어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만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이 보도들에서 저는 언론이 국익을 위해서 이 보도를 갖다가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언론은 국익을 뭐 이게 뭐다라는 판단하기 이전에 독자 알 권리가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까? 언론은 언론 본분을 다 했냐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들은 오만 지인 뇌피셜로만 해가지고 혼선만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아니 뭐 이 보도로 인해서 국익이 도움이 됐냐 안 됐냐는 둘째 문제고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부끄러워해야지 이 새끼들아. 그리고 세 번째 주체는 야당입니다. 야당 이 새끼들은 특히나 자유한국당 놈들은 이거를 오만 정쟁의 수단으로 다 몰고 갔어요, 진짜로. 이거는 국익의 여부보다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라도 한 건수 잡아보려고 진짜 별별 짓을 다 했죠. 근데 이제 와서는 살짝 발 빼려고 그러죠. 네. 못 뺀다 이 개새끼들아. 이제는 우리가 지랄할 거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씨발 죄송합니다. 그 죄송할 거 없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 우리도 보내. 아니 임종수 실장 보낼 거. 하소연님 다녀오세요. 아니 저는 돈이 없어 못 가고 민주당 의원들 가가지고 MB와의 리베이트 의혹 이런 거 다 파. 그럼 뭐냐고 물어보고 그걸 이제 우리가 반격이다 이 새끼들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청와대 공식 입장은 국익을 생각해서 네. 이 뭐 이면 합의니 뭐니 이거를 이전 정권의 이면 합의를 까고 다닌다든가 청와대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다만 우리는 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도 국익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끝까지 파서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단한 똥을 싼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일 위안부 굴욕 협상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TF팀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국가와 국가가 맺은 외교 조약에 대해서 그 이면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 예, 이게 또 큰 화제가 됐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에 많이 살고 있는 식자층들이 아 그래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그 외교에서 네. 합의된 사항은 준수되어야 된다. 네. 일반론이죠. 완전 일반론이죠. 근데 뭐 그런 말 갖고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좀 나는 그분들에게도 좀 정치적인 관점을 좀 가져라. 시민이라면. 그렇죠.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이거를 여러 번 읽어봐도 1.1획도 뺄 수 없이 아주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상처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제일 진짜 빡치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일단 대통령이 이럴 때 내놓는 공식 입장문들 있잖아요. 네. 워딩을 일단 한번 읽어보라는 거 읽어보라는 겁니다. 권하고 싶어요. 네. 이걸 읽어보지 않고 아니 외교 합의 사항을 파기하면 어떡하냐? 왜 그렇게 자기 생각들을 먼저 해? 제가 일단 이걸 읽어보라고. 그렇죠. 제가 가장 유명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협약이 있습니다. 바로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된 한일 병합 조약입니다. 여기 1조 1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영구히 또 일본 황제에게 양해함. 그러면서 여기 문장이 영구히 완전히 비가역적 조항이 여기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일본이 먼저 깬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 한일 어업협정인데요. 한일 어업협정은 1960년대 후반이 지속돼서 20년 동안 협정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다가 이걸 깼어요. 이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이걸 깨가지고 언제 깼냐면은 1998년 협정을 깨서 결국 우리가 다시 협정을 해야만 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해에서 명태를 못 잡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거 1년에 25만 톤 이상씩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일본산 수입하거나. 아니 일본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자기도 깼는데 왜 우리가 깨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로 지금 돈 벌자는 거예요? 국가의 위신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 지금 몇 분 살아 계시다고. 외교가 그 협정문에 있는 도장 찍힌 그 문서만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왜 무기를 만들고 왜 우리가 그 국력을 키워갑니까?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네. 무슨 도장 찍었으니까 땡이라는 사람들은 그 일본 가서 살지 그래. 저기 뭐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적성국이었던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어요. 네. 예, 미국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네. 자,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이 부들부들거림은 뭐 그냥 지금 뭐 저 거의 지구가 진동하겠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게다가 아까 한일어업협정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일어업협정을 갖다가 일본 놈들이 깬 게 왜겠어요? 단순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깨요. 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협정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죠. 네. 이 문제는 그야말로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에 반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문장 워딩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뭐 하나만 읽어볼게요. 네. 우리에게는 우리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라고 선언을 네.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논리야. 그냥 이해 안 되면 외워. 게다가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그 합의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지랄하고 있네. 왜 썼다 어쩔래? 그래 성노예다 어쩔래? 어쩔래? 그래서 표현 썼다 어쩔래 이 개새끼들아. 뭐 제3국 위안부 기림비 문제를 해결한다. 안 한대 어쩔래? 야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선거 모아가지고 제3국에다가도 손해상 팍팍 세우고 그러겠다 어쩔래? 지금 일본 그 우익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평창 올림픽에 아베 가면 안 된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대요. 네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서 오지 마. 아니 안 와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이 모인 상태에서 바로 옆 나라 2시간 거리에 있는 나라에서 왜 안 오죠? 왜냐면 다 설명할 거야. 그리고 그렇지. 우리 다음에 니네 올림픽이다. 도쿄 올림픽. 우리 뭐 없는 줄 알아? 그러나.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과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과 피해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녀상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네. 소녀상을 철거하고 제3국에도 기림비 문제를 갖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면 합의를 했는데 일본은 이 이면 합의를 계속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아베가 못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남경 대학살 기념식 때 그때 위안 그 기념일에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서 주중대사 참석한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중국과 과거사 문제가 다시 한번 한중 간에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대전의 가해자인 일본이 이거를 핑계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핑계로 해서 동계올림픽에 수상 불참이라고 그러면 오지마 이 개새끼들아. 네. 제가 아까 일본어로 욕했습니다. 쿠로나 고노야로. 오지마 이 개새끼야. 좋습니다. 우리 2차 대전 전성국끼리 할게. 자, 근데 무엇보다도 한일 위안부 협상은 말이죠. 좀 감안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 협상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거. 이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부끄러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미안해. 그 협상은 좀 뭔가 이상했어. 우리 회사 다시 사장이 정리할게. 우리 회사 사장 그때 약 먹고 사인했어. 미안해. 예. 이거는 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했어. 우리 쪽 그쪽 사연은 또 하나도 없다가 얘기하긴 좀. 예. 그거는 좀 미안하다. 그건 좀 미안해. 예. 미안해요. 근데 고멘나사이. 다시 위대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요점은 네가 이해해라. 그렇습니다. 아니 욱싸움하고 없으니까 내가 왜 자꾸 욱을 하고 있어? 이게 욱총량제가 있어요. 누군가는 우울을 해야 돼. 저는 지난번 문꿀 오소리 녹음 때는 가평이나 저는 욱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게스트 두 분이 욱하더라고. 정신없어. 근데 아직도 귀가 따가워. 귀에서 피가.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전기안전법 시원하게 통과됐습니다. 시원하게 통과됐죠. 여기서 우리가 저희 시사점이 뭐냐면은 역시 여론 앞에 장사 없다. 우리가 예측한 건 그거였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하면서 네.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의혹, 민심 위반으로 연결되게 그렇죠. 하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만 여론전을 한 게 아니에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네. 자기 지역구의 의원들을 붙들고 이거 입법해라 개정해달라 부탁을 네네. 계속했고요. 네네. 근데 그게 당을 가리지 않고 한 거예요. 자유한국당 자기 소속 의원에게도 하고 국민의당이 특별히 이번에 또 많이 신경 써줬던 거 네네.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청원 20만 명 남기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네. 이 문꿀들의 힘으로 20만 명 넘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라는 확실한 이익 단체를 기반으로 네. 이 여론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먹힌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우리가 이제 활용 점정을 찍었죠. 우리 방송 통해서. 1월 1일 되기 전에. 네. 잠깐만요. 개정을 소장님. 시켰으니까. 우리 방송을 통해서 활용 점정을 찍었다고. 예. 활용 점정. 그리고 점 하나만 찍었다는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 찍어서 완성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점 하나를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마침 눈이었네. 근데 내가 보기에 굉장히 아니야. 예. 겸손한 표현이야. 겸손히.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입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만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이면에는 통과시키는 노력에서의
그 뒷면에는 협박도 있었지. 그렇죠. 협박도 있었지. 이게 통과 안 되면 소상공인 다 죽이는 자유한국당은 폭파하라. 이번에 난 좀 느낀 게 네. 문꿀들도 중요해. 뭐 사실 모든 건 그렇죠. 문꿀들이 거의 뭐 여론을 다 주도하고 하는데 문꿀들의 힘만으로 부족함이 있을 때 일반 국민들하고도 이렇게 좀 소통하는 경험들이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 정치 신세계가 네, 또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허브 역할을. 네, 활용점정. 찍고 보니 아, 눈이었대. 우리 윤가피 소장, 가피 형이 굉장히 겸손한 스탠스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하나씩 싹 끼워 넣는다? 살짝 티 안 나게, 안 얄밉게. 티 안 나게 넣는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큰 거야. 이대로만 보자면 전환법 개정은 정치 신세계가 큰 역할을 한 걸로 네. 네, 점 하나 찍었습니다. 우리도 광 좀 팔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무슨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민자도로에 대한 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도로들이 민자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SOC 도로를 만들 때 그 국가의 세금으로 하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 회사에게 먼저 개발하게끔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난립을 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뭐랄까요, 호주머니를 빼먹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 순환도로만 하더라도 남부와 북부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요금이 차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북부 쪽은 민자도로이다 보니까 요금이 더 비싼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니멈 레베뉴 개런티라고 해서 최소 이익 보전 제도도 있거든요. MRG라 그러죠. MRG. 이것도 1년에 수천억씩 도로마다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전현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안전하진 않지만은 이제 국가가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제가 좀 길치잖아요. 네. 제가 좀 길치라서 그런지 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법이죠. 좋은 법이죠. 네, 좋은 법일 것 같더라. 예, 그러니까 요금이 싸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핵심이군요. 세금을 아낄 수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전현희 의원 저희가 모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제 눈앞에 다이어리가서 딱 펼쳐보니까 문꿀 다이어리죠. 8번째 줄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서울 강남구 을 그리고 후원 계좌 번호가 보입니다. 잠깐만, 농협 무슨 다이어리에 그런 것까지 있어요? 그러게요. 이 다이어리 너무 좋아요. 이상한 기능이네. 네. 농협 301-0185-270851 농협 301-0185-270851 이 다이어리 참 좋네. 희한하네. 그러게요. 이걸 김남은 씨가 읽었는데 계좌번호 못 들었네. 다시 돌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홍준표 전화번호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여당 의원들은 후원 계좌가 있고. 후원 계좌가 적혀 있고 야당 의원들은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막 불러주는 걸 갖다 못 들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문골 다이어리가 있으면 바로 인쇄된 텍스트로 확인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희한한 다이어리네. 네. 누가 기획했냐. 아유. 정말 이 다이어리 하나면 우리의 문골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뭉클해지지. 그렇죠. 술 한잔 먹고 기분 좋다. 그러면 계좌번호 하나 딱 찍어가지고 돈 보내고. 그렇죠. 네, 그러면 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투척하시면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싶다. 그럼 야당이지, 야당. 예, 여당 전화번호는 뺐습니다. 네, 야당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좀 자신의 그런 마음속의 욱함을 털어놓고 싶을 때 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주간 신세계 45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항상 안 맞아. 좀만 기다리라고.